안녕하십니까, 박종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벨상 수상에 대한 업적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 뭐 그 전쟁 영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악신 센서를 찾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준비는 사실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교수님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처음 발견된 것은 1772년에 닥터 셸린에서 그 망간 옥사이드를 이제 숯불에다 달궜더니 그 숯불이 갑자기 확 타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파이어 가스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3년 있다가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가 이거는 악시진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당시에는 연소 과정의 그 화학 반응이 굉장히 큰 핫 이슈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심플한 연소 과정 하려면 자연발화 아닙니까? 근데 자연발화 그러면 인이나 황이 자연적으로 잘 탑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그런 자연발화를 일으키고 나서 그 남은 재를 한번 무게를 재봤더니 오히려 원래 거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연소시키는 가스가 같이 여기 합쳐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특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재를 남은 재를 물에다 갰습니다. 봤더니 그게 산성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산이나 인산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뭔가 파이어 가스는 산성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죠? 마우스. 이게 그 애시드의 그 그리스어가 악스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젠. 그래서 합쳐서 산성을 만드는 물질이다. 그래서 악스진이 된 거고 한자도 이게 산 염기할 때 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만드는 물질이 원소다. 그래서 산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시큼이? 산소 이야기하면 이제 햇빛과 광합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그 가스의 그 CO2와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물 H2O가 식물에 의해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이 되고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유기물을 만듭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이 프로덕트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햇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나무를 만약에 태운다 치면 오히려 이거의 역과정인 거죠. 그 유기물과 산소가 합쳐져서 다시 CO2와 H2O가 되면서 수억 년 전에 축적된 그 햇빛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연소 반응이고요. 생물 에너지도 거의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 핵 분열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폭탄, 원자 폭탄이 되죠. 그러나 이걸 중수소에 의해서 천천히 유발시키면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소 에너지를 생체 내에서 서서히 반응시켜서 유용한 에너지로 쓰는 게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들이 분해가 돼서 결국 연소라는 거는 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CO2와 H2O 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CO2와 전자전달계 끝에서 산소에서 두 분자의 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물 에너지도. 근데 이 끝에 이 전자전달계에서 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나머지 이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 굉장히 탁식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누군가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구상에 산소라는 분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리무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산소가 나타난 이후에 생물들이 갑자기 번영한 겁니다. 그럼 다른 분자는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산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바로 이 전자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산소만 이런 특별한 unpaired electron, 오비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전자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산소 원자고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가 되는데 일반적인 케미칼들은 최외곽 전자를 8개로 채우는 걸 가장 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블 본드가 아니고
싱글 본드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오비탈이 하나씩 안 채워진 상태로 그냥 존재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산소 분자 형태고, 따라서 이 산소만이 자유전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룸을 4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전자를 리무브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식물이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나타났고, 그 당시에는 동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산소를 생산만 했지 소모할 개체가 없었죠. 그래서 한때 이 석탄기, 페름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물들이 번영하면서 다시 산소를 소모하기 시작했고, 식물과 동물의 밸런스로 현재 20%의 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시 산소가 이렇게 높을 때 생물들은 어땠는가? 당시는 곤충 세상이었어요. 곤충 세상.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곤충 중에서 바퀴벌레와 잠자리는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당시 화석을 살펴보면 당시의 잠자리의 크기입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당시는 산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빅 사이즈가 돼도 충분히 날개짓하고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소의 농도는 생물 진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2장으로 들어갑니다. 악신 센싱. 따라서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소가 부족하면 곧바로 막 숨을 막 헐떡거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입 막고 코 막고 한번 1분만 참아보세요. 막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뭐 때문에 갑자기 헐떡거리게 되느냐? 바로 그거를 밝힌 분이 이 헤이만스 박사고, 그 공로로 193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캐로티드 바디라는 거고요. 이 캐로티드 바디가 일종의 신경세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산소 의존적으로 그 아이온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포타슘 채널이 닫히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돼서 이 신경세포가 흥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세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연수에 있는 호흡중추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자마자 호흡중추가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촌의 이 저산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스테믹한 어큐트 리스폰스고, 대부분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좀 롱텀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크로닉 리스폰스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전자 발현부터 시작을 해서 어댑테이션을 합니다. 바로 그 전사인자가 오늘 말씀드린 히프고, 그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산소가 얼마나 그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200년 전부터 이미 스터디가 돼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물론 이제 대부분 박테리아나 이스트 연구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테르는 이스트 연구를 해서 산소가 포멘테이션, 발효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처음으로 이제 관찰하고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테르는 산소가 있을 때는 발효가 안 일어난다. 산소가 없어야지 발효가 일어난다 라는 걸 확인했고, 아마도 이 산소가 많을 때는 모든 뉴트리언트들이 다 잘게 쪼개져서 CO2와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 생성에만 다 쓰여지기 때문에 중간 대사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맛이 안 나겠죠?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당들이 인컴플리트하게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 대사체들이 많이 남게 되죠. 바로 그 중간 대사체가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에 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런 구체적인 에너지 대사의 그 어떤 과정, 그 메커니즘을 밝힌 건 사실은 50년 후에 닥터 와버그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닥터 와버그가 산소가 많을 때는 옥시다티브 포스포레이션, 그다음에 산소가 없을 때는 글라이콜리시스라는 파스웨이를 거친다라고 좀 더 이 과정을 구체화시켰고, 그래도 그 이름을 파스테르 이펙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닥터 와버그입니다. 근데 닥터 와버그는 이스트 연구에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마리안 셀, 휴먼 셀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 세포도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가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암세포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ncomplete metabolism 쪽으로 가더라. 이게 아마 incomplete metabolism이 carcinogenesis랑 연결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서제스처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incomplete 해야지 중간 대사체들이 많이 남게 되고, 마치 발효처럼 그것들이 아미노산과
핵산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DNA와 RNA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증식할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사 이 효과를 와버그 이펙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그 산소가 있고 없고를 누군가가 이제 센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연구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연구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먼저 아마도 라이간드 모델이라는 건 산소가 라이간드로 작용하고 리셉터, 수용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소가 그 단백질에 결합하면 이 수용체 리셉터가 활성이 바뀔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고, 두 번째 리덕스 모델, 이 코팩터 중에서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는 코팩터, 단백질이 아니고 코팩터가 있거든요. 그 만약에 그 코팩터를 단백질이 이용한다면은 그 단백질의 기능은 산소 의존적으로 조절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하이드록실레이션 모델, 이거는 그 단백질이 산화가 돼서 구조가 조금 바뀌면은 3차원적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아마 바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산소가 직접 결합하는 걸 우리가 다이렉트 센서라고 그러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인다이렉트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박테리아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어요. 특히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막 바뀌어요. 예, 공기 중에 있기도 하고 물속에 있기도 하고 사람 몸속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토 텐션이 막 변화무쌍한 곳에서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악신 센싱 패스웨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잘 아시죠? 질소고죠. 그 뿌리옥 박테리아에 있는 한 단백질입니다. 픽스L이라는 수용체고, 이건 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소가 있으면 이 C 터미널이 폴딩이 돼서 인액티브해집니다. 그러나 하이폭시아, 산소가 없게 되면은 힘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C 터미널이 펴지면서 이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자기가 포스폴레이션이 돼서 다른 픽스J라는 그 전사인자한테 포스페이트를 트랜스퍼합니다. 그러니까 토스하는 거예요. 직접 줍니다. 그렇게 되면 픽스J가 포스포레이션이 되면 그다음부터 액티브해져서 전사인자로서 아네어로빅 진들을 인덕션 시키게 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라이간드 모델의 하나의 죠. 그다음에 리덕스 모델론 아이언 설파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 아이언 설파 클러스터는 철과 황이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마치 그 큐빅 형태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산소가 있으면 철은 산화가 되죠.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면 산화된 철은 이 큐빅 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언 설파 클러스터는 산소가 없을 때만 형성이 가능합니다. 자, FNR이라는 전사인자는 이 아이언 설파 클러스터를 가져야지만이 전사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산소 상태, 산소가 없을 때만 액티브해지고 그래서 아네어로빅 진을 익스프레션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리덕스 모델은 FAD,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NAD, FAD하는 FAD입니다. 이 박테리아 중에서 이제 NIFL이라는 단백질도 이제 FAD를 코팩터로 갔는데 이 FAD가 옥시데이션 상태, 그러니까 NAD 상태, FAD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 바인딩 파켓을 오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트너인 NIFA가 거기에 결합함으로써 NIFA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죠. 그러다가 리덕션, 산소가 없어서 리덕션이 되면은 이 코팩터가 다시 자기의 바인딩 파켓을 이렇게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스크린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NIFA가 결합하지 않고 프리하게 나와서 이제 전사인자로서 이런 아네어로빅 진을 인덕션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빅퀘스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 세포는 어떤가? 박테리아에서 연구가 잘 돼 있었어요. 당시에도. 있을까? 아마도 악신 센서라면 박테리아의 악신 센서하고 좀 캐릭터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추적하는 열쇠였습니다. 첫 번째, 힘이나 철이나 FAD나 뭔가 리덕스 포텐셜을 갖는 뭔가 구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것도 아마 박테리아도 대부분 전사인자였죠. 이것도 아마 전사인자일 것이다. 세 번째, 박테리아도 보면은 산소가 있을 때는 인액티브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 액티브해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죠. 한때는 사이트크롬 옥시데이즈가 악신 센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사이트크롬 옥시데이즈도 힘을 갖고 있고 산소를 결합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트크롬 옥시데이즈는 전사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모델로서 이제 에리스로 포에틴 진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자, 어쨌든 뭔가를 찾으려면은 그거에 타겟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키드니에서 에리스로 포에틴은 하이포ක්시아나 아네미아 때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인덕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가 에리스로포에틴 진이에요. 그러니 이 에리스로포에틴 진을 잘만 연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언젠가 악신 센서가 나오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에리스로포에틴 레귤레이션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에리스로포에틴 진의 스트럭처고요. 닥터 세빈저도 역시 91년에 이 3' 프랭크 리즌의 인핸서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에 모종의 단백질이 붙는다. 아까 그 강의에서 했던 그 M자 메소드로 뭔가 단백질이 붙는데 뭔지 몰랐어요. 그 뭔가 모르는데 어쨌든 얼굴도 보기 전에 이름을 졌어요. 소위 말해서 태명을 진 거죠. 그게 히프1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얼굴도 보기 전에.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휘발유통 20리터짜리 6개 정도의 암세포를 배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이폭시 챌린지를 주고 뒷다 이 시퀀스, 이 DNA 시퀀스를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갖다 부은 겁니다. 뒷다 부어서 2개 단백질을 얻었고 그게 히프1. 이제부터는 태명이 아니죠. 얼굴을 봤으니까 본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게 큰 사이즈니까 형이니까 알파라고 하고 밑에 게 작으니까 베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히프1 알파는 새로운 거고 베타는 이미 알려진 단백질이었죠. 그 히프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유전자들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모레큘로 이제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인기도가 아주 폭발한 겁니다. 우리가 온코진, 미캄은 상당히 유명한 단백질이죠. 그게 1980년에 나왔고 판메드에서의 그 발표 논문 횟수를 보면 이렇게 증가됩니다. 히프는 95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불구하고 금방 그 미개 인기를 따라잡았습니다. 싸이가 77년생이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95년생이더라고요. 싸이 인기가 이 방탄소년단이 싸이의 인기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를 봤더니 히프 나는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힘도 없어. 철도 없어. 플라빈도 없어. 근데 악신 센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악신 센서는 이 HIF를 조절하는 업스트림 레귤레이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찾은 게 바로 프로린 하이드록실레이즈를 먼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거는 산소를 이용하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을 이용하는 그런 단백질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악신 센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소피 마르소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FIH라는 아스파라진 하이드록실레이즈가 또 발견이 됐는데 이것 역시 산소를 이용하고 아이온, 철을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시 너도 악신 센서라고 이름 불러줄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신 센서가 이제 지금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한테서는 이 3번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드록실 모델 아직까지. 자, 그럼 사람한테 1번과 2번 라이간드와 리덕스 모델은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악신 센서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결국 히프 중심이었고 그거에 하이드록실레이즈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입니다. 전사 인자로서의 조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조절받는 형태는 굉장히 더 복잡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스토리는, 다음 연구 과제는 무엇일까? 넥스트. 바로 지노믹스, 에피지노믹스에서의 악신 센서의 역할이 다음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용적으로 이런 악신 센서를 타겟팅하는 치료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 연구 누가 해야 되죠? 꼭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